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야. 사랑에 한번 빠져보는 거야. 인문학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인문학을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 편을 공부했죠, 그죠? 그리스 편을 공부했습니다. 호메로스의 이야기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로 가서 로마 시대의 그 인문학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지 그리고 이탈리아는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이네아스라는 사람과 또 단테라는 사람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핵심적인 인문학적 성찰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 다음에 사랑에 빠져보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우리 장두희 교수님이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장두희 교수님 아시죠? 지난번에 연극 2개 봤죠, 그죠? 예, 야, 정말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는 결과보다 과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우리 장두희 교수님께서 이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야, 참 훌륭하신 선생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연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부를 도우시게 이렇게 노력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을 생각 한 달 동안 했어요. 한 달 동안. 특별히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제 아들이 여러분하고 동갑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 아들, 딸을 가르치는 느낌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인문학의 많은 부분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인문학은 남을 비판하고 어떤 체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로해 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처음으로 다이빙을 하는 소녀가 그 보드 위에서 뛰어내릴까 말까 이제 물속으로 점프를 해야 되는데 겁이 나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 또 그 물에 뛰어내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가슴이 조마조마한 그런 상태 같아요. 요즘 제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나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만 할 때는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어른이 어때? 혜경이도 그런 생각이 들어? 저도 어른이 빨리 되고 싶습니다. 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좀 더 자유로울 것 같다는 생각. 좀 더 자유로울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자유롭고 싶고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단계는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 그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보드에서 뛰어내렸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래서 가슴이 조마조마해지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을 또 다시 그림 한 장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일본 스모 선수하고 어린아이가 대결을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자세인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어떤 강력해 보이고 또 여러분을 강제적으로 무엇인가를 몰아간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내 앞에 닥쳐 있는 이 과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성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 변화에 적응하는 그것이 힘들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떤 집단으로 구체화된 게 대학이라는 아주 강력한 스모 선수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스모 선수를 어떻게 내가 해치고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현상을 느끼냐면 이런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이 작품 너무너무 좋아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거예요. 미켈란젤로 들어봤죠?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예술가였는데 이 사람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웅크리고 있는 소년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켈란젤로가 10대 때 아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버지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기 뒤를 이어서 공정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아버지가 변호사였거든요. 물론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변호사가 되라고 막 닥달을 했어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자기는 그림 그리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소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조각한 게 바로 이 조커입니다. 그래서 웅크리고 있는 소년이에요. 근데 사실 많은 청소년기에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하고 동갑인 저희 아들도 그렇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웅크리게 된다는 거죠. 왜? 미래는 불투명하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스모 선수는 너무나 강력해 보이고 대학이라는 거대한 벽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웅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청소년기를 다르게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책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인문학 공부를 하고 있죠? 그 인문학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책을 읽었던 사람인데 누구냐? 바로 기케로입니다. 이 기케로가 후마니타스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인문학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기원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죠. 그죠? 2000년 전에 인문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어릴 때부터 모았던 사람이라고 책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늘 숙고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른이 된 다음에 그 로마에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보이는 아르키아스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이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로마에 이민을 와서 거기서 시를 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을 추방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의 시민권에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은 불법 체류자다. 추방해야 된다라고 로마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 기케로가 그 시인 아르키아스를 변호하면서 처음으로 후마니타스, 인문학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가 법정에서요. 이 사람이 변호사였거든요. 정치가이기도 했지만 변호사였어요.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라틴어가 지금 세계 최고의 라틴어로 간주돼요. 그래서 저도 라틴어를 배웠는데 누구 책으로 공부를 하느냐? 바로 이 사람의 책으로 공부해요. 왜?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법정에서 어떻게 변호하느냐? 보십시오. 우리는 시인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 시 최근에 읽은 사람. 최근에 시를 읽어본 사람. 최근에 1년 안에. 야, 교과서에서 읽은 거 말고 따로 어떤 시인은 누구 시인을 읽었어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를 읽었어요. 어떻게? 네. 네. 자, 또 어떤 시를 읽었어요? 아니 뭐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시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그 시를 읽는 자체, 그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사람이 그 시인, 그런 시인을 로마에서 추방해서는 안 된다. 그가 비록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인을 우리 로마에 모시고 그의 시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가 왜 위대해졌느냐? 위대한 인물들에서 이끌어졌는데요. 그 역사적인 인물들은 탁월함을 습득하고, 여기서 탁월함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비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문학적 단어예요. 여러분은 탁월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탁월함을 습득하고 구전하기 위해서 뭐의 도움을 받았다고요? 인문학. 여기서 처음으로 인문학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인문학은 어떤 효용을 가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문학 공부는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르게 지켜주고 나이 든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인문학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지금까지 유효한데요.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우리가 역경에 처해 있을 때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준다. 인문학이 뭐죠? 바로 안식과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언제? 역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과 같이 지금 미래가 불확실하고 마치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그런 어떤 가슴 답답하고 또 미래가 불투명해서 불안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고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주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문학 공부는 뭘 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출발한 인문학이었어요. 자, 그 역경에 처해 있던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누구였죠? 오디세우스였습니다. 그죠?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그 트로이 전쟁 끝난 다음에 부하들을 이끌고 10년 동안 거친 파도를 헤쳐가면서 괴물과 싸우면서 사이렌의 유혹을 견디면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갔던 그 그리스 시대의 영웅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랑 함께 우리 장두희 교수님과 함께 공부한 것이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였죠. 자,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다음 책인데요. 바로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드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책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단테의 신곡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단테의 신곡. 자,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책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드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연극을 또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 장두희 교수님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자, 장두희 교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기 위해서 큰 박수와 함께 장두희 교수님을 초대해 볼까요? 예, 자, 장두희 교수님 하면서 큰 박수로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장두희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보시게 될 연극의 간단한 장면은 아이네이스라는 바로 그 베르길리우스라는 대시인이 쓴 짤막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BC 70년에 태어난 베르길리우스의 이 아이네이스라는 아주 스펙타클한 그 대서사시는요. 트로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이네아스의 아주 무용담을 담은 그런 좋은 책입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몇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네아스가 드디어 트로이 전쟁 그 거의 끝 무렵에 자기 아버지를 등에 업고서 그 전쟁을 피해 가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네,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아니 저쪽에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 저기 바위도 여기 하나밖에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이 분명히 제우스 신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베누스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어쩌면 여장을 하고 지나갈지도 모르지. 뭐 여자? 멈춰라. 서. 움직이지 마. 꼼짝 마. 스탑. 동무부. 프리. 얼음.
아니잖아. 아, 우리 이제 아기 빨리 찾으러 가자. 어? 저쪽으로 가볼까 빨리? 꼼짝 마라. 네가 안키세스와 베누스의 아들 아이네아스지? 아이씨, 그러면 신의 아들답게 내 찬을 받아라! 역시 너의 용맹은 거짓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좋다. 이번엔 내 칼을 받아라! 여기서 아주 재빠른데? 간다! 야! 제법이구나. 그러냐? 간다! 네, 여러분 보셨죠? 아에네아스는 전쟁 중에서도 자기 아버지를 들쳐옥서 이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끝났네요. 자, 그런가 하면 아에네아스는 여러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요. 결국은 아에네아스가 마지막에는 로마를 일으키는 바로 장본인이 됐죠. 자, 아에네아스가 어느 전쟁터에서 정탐을 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아들과 정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아에네아스가 다시 들어옵니다. 아들아, 용기와 진정한 탁월함은 나에게 배우고 행운은 저 다른 사람에게 배우도록 하거라. 예, 아버지. 무슨 일이 있거든 뒤로. 아이니아스! 내 화살을 받아라! 화살을 뽑아라! 적을 물리쳐야 한다! 활을 뽑아라! 활을 뽑아라! 네 이놈! 잊지 말라. 용기와 진정한 탁월함은 나에게 배우고 행운은 저 다른 사람에게 배우도록 하거라. 헤이! 힘이신. 네, 어떻습니까? 아에네아스 역시 그 용맹함과 그 다음에 탁월한 지혜가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끝났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김상근 교수님의 아에네아스 흥미진진한 얘기 들으시고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믿지 못하겠지만 저랑 한 번도 이렇게 제 강연하고 이 연극하고 맞춰보지 않았어요. 오늘 처음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 강연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그냥 쫙 보여주셨어요. 오늘 아마 그 강연의 그 핵심 내용이 오늘 이 연극에 나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네아스 때문에 영원한 제국 로마가 건설되게 됩니다. 그들은요, 저 트로이 지방,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트로이 보이죠? 이 트로이 지방에서 출발했던 작은 유민들이었습니다. 작은 유민, 작은 집단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지중해 바다를 헤쳐나가서 여기 카르타고에 있는 이 디도까지 만나고요. 그 다음에 겨우교에서 여기 겨우
작은 마을 여기 로마를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이네아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벌써 기원 전후에 로마 공화정이 마지막 때가 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하고 그리스까지 차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카이사르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고을과 그러니까 지금의 프랑스 지방하고 아프리카 북단, 이집트까지 그리고 터키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기원 1세기 후반에 가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EU보다 더 큰 거대한 유럽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제국이다라는 별명을 붙여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거대한 제국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 출발은 트로이에서 출발했던 유민들 불과했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마을에 정착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위대한 로마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위대하냐?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 제국사입니다. 로마사인데요. 요즘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그건데 제가 내일 모레 여기를 갑니다. 이게 어디지 지금? 여기 요 지방 다뉴브 강을 따라서 여기 강 보이죠? 강을 가서 여기 흑해까지 다음 2주 동안 제가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게 돼요. 촬영하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게 북쪽 전선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게 되는데요. 작년 겨울에 어디를 갔냐면 바로 여기를 갔어요. 여기 어디냐면은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 지방이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이탈리아고 여기 아프리카 북단이에요. 그죠?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게 카르타고. 저쪽에 시칠리아 섬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놀랬던 게 아프리카 북단에 그게 로마 영토였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저 사막의 한가운데 보면 여기 엘젬이라고 보이죠. 엘젬. 그게 딱 한데 사막 한가운데였어요. 한 사막 그 해안선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해안선에서 저 사막 도시 안까지 수로가 놓여 있어요. 수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사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뭐죠? 원형 경기장입니다. 로마에 있는 것은 콜로세움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원형 경기장이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막 한가운데에 로마 유적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대한 콜로세움이 있는 거예요.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무대가요. 최근에 영화의 세트로 사용됐어요. 어떤 영화냐면은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 알아요? 글래디에이터 봤어요? 안 봤어요? 글래디에이터라고 영화 있죠. 그 격투사의 이야기예요. 그 뒤에 있는 이 무대가 바로 그 엘젬, 카르타고의 북아프리카 엘젬에 있던 그 무대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방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다니다가 아주 신기한 사진을 제가 하나 찍었어요. 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전시돼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로마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야. 제일 중앙에 있는 게 이게 뭐냐?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 미네르바예요. 미네르바. 전쟁의 실이죠.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아테네이기도 해요. 아테네. 자, 근데 요 6개가 뭐냐면은 바로 로마의 속주예요. 자, 볼까요? 여기 보면은 뿔이 3개 달려있죠. 이게 트라키아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뿔이 3개 있다는 건 삼각형이죠. 바로 시칠리아를 상징합니다. 시칠리아. 이거는 머리를 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들의 머리죠? 아프리카 사람들의 머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람. 이시스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집트. 그다음 여기는 뭐냐면은 이게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여기 보시면은 코끼리 뿔이 있죠. 그죠? 코끼리 뿔. 코끼리 뿔과 코끼리 귀가 있어요. 귀. 이걸 코끼리 귀머리라 그래요. 코끼리 귀머리. 그러니까 옛날 아프리카 사람들이 코끼리 귀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 아마도 스페인을 상징할 거예요. 스페인. 왜냐하면 스페인에 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저 남쪽까지 가면은 계속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브로 상징할 겁니다. 여기는 아마 터키일 거예요. 터키 신들은요, 여신들은 머리에 이렇게 촛농을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터키일 거고, 이거는 아마 고을 지방일 겁니다. 고을 지방이 어디냐면은 프랑스 지방을 말하는 거죠. 야만족들이기 때문에 몽둥이를 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프랑스, 터키, 스페인, 아프리카, 이집트, 시칠리아 그 가운데에 이 로마 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 유럽을 차지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큰 제국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비밀을 푼 책이 이 책입니다. 오늘 장두희 교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셨던 그 책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연극의 내용이 이 아이네이드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은요,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이 쓴 서사시인데요. 일종의 건국신화입니다. 우리 같으면 단군신화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단군신화와 같은 건국신화를 통해서 도대체 로마의 정신은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로마는 위대한 제국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이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드입니다. 아이네아스의 그 모험담을 건국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왔느냐? 자기가 독창적으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스 시대에 위대했던 시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참고했다는 거예요. 그 포맷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니 지금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책 3권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책에 영향을 받았던 신곡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과 이어서 4권의 책을 4명의 위인을 소개해 드리는 건데, 호머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그 다음에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드를 읽어야만 우리는 서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같은 맥락에서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서양의 첫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 아이네아드는 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호메로스의 책에서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베르길리우스입니다. 이 베르길리우스가 신인데요. 양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신이죠. 뮤즈입니다. 뮤즈. 시의 신이고 음악의 신이기도 하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시인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여신이 바로 뮤즈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그 뮤즈에 둘러싸인 그 베르길리우스의 모습을 지금도 그 튀니지아에 가시면은 볼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구의 책을 참고했다고요? 바로 호메로스의 책을 참고했다 그랬죠. 그런데 호메로스가 어떤 여정을 갔는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한 책을 참고한 정도가 아니라 이 로마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현했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자, 호메로스의 책에 보면은 일리아스 오디세이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바다를 헤쳐가면서 어디를 가게 되죠? 이 지역을 막 고생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죠. 그죠? 바로 그 똑같은 패턴을 이용해서 그 트로이의 유민들이 고향을 떠나서 어디에 정착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바로 이 그리스의, 이 로마에 정착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로마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리스 이야기를 한 번만 복습해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키클롭스 괴물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눈을 찔러서, 외눈박이 괴물의 눈을 찔러서 그 동굴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죠? 이 이야기가 지도자는 뭘 가져야 돼?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에 처했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것을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헤쳐가야 할까?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되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6개 달린 스킬라가 공격을 하게 되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카리투스의 소용돌이가 일어서 다 죽게 돼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쪽을 선택해야 돼요. 그죠? 자,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이쪽은 데미지가 약하고 이쪽은 데미지가 강하다. 그랬을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큰 상처가 일어나게 됩니다. 큰 희생이 따르게 돼요. 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6명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그죠? 희생당하게 돼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으로 배를 붙여서 사랑하는 부하 6명을 잃고 그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지죠. 왜? 사랑하는 전우를 잃었기 때문에. 그때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우들이여, 생각하건대 이번 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추억이 될 것이요. 아마 그 호메로스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일 거고요.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013년 여름 무지 덥죠 오늘 올해 그죠? 근데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인문학 공부를 했던 것 이것도 우리에게 추억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헤쳐가는 그 험난한 시대, 힘든 시대 이것도 여러분에게 추억이 될 것이에요. 여기 뒤에 부모님들 좀 앉아 계신데 부모님들께 물어봐요. 여쭤봐. 그게 추억이 있는지 악몽이 있는지 다 추억이었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다 추억이에요. 추억.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했던 이야기, 여러분이 힘들었던 이야기 이것도 나중에 다 추억이 돼요.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베르길리우스가 참고해서 이제 새 출발을 기약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장두 교수님 연극 보셨죠? 주인공입니다. 아이네아스가요. 보시는 것처럼 자기 아버지 안키스를 덜쳐업고 이제 불타는 트로이 성을 탈출해 가는 것입니다. 손에 보면은요. 아버지의 손에 뭐가 있어요? 자기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의 그것을 들고요. 이제 불타는 트로이 성을 탈출해 나갑니다. 무슨 말일까요? 새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트로이가 멸망했어요. 이 사람들은 트로이의 유민들이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스 연합군에게 정벌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요, 조금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는 거대한 문명이었던 거예요. 왜? 로마는 이제 갓 시작한 나라고 그리스는 이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드로스의 거대한 문명이 있었거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새로운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스를 극복해야 돼요. 그리스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런 얘기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작은 나라였고 지금 작은 나라지만 원래는 트로이의 유민으로서 패배자였지만 이제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덜쳐업고 이제 탈출해 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 너무 좋아해요. 제 1장 1절입니다. 한 문장으로 여러분이 가진 생각을 쫙 그대로 그냥 쫙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기들과 한 전사를 나는 노래하노라. 야, 저게 됐어요. 잠깐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시 시작. 무기들과 한 전사를 나는 노래하노라. 야, 이거 한 문장에 엄청난 이야기 담고 있어요. 자, 호메로스, 자기가 참고했던 호메로스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들려주소서 뮤지 여신이여. 트로이 성을 정복을 한 다음에 무지 떠돌아다녔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자기 스승이 했던 호메로스는 뭐예요? 들은 이야기를 자기가 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뭐라? 나는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더 낫다는 거죠. 그죠? 자기는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내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한 문장 속에 호메로스의 책 두 권이 요약되어 있어요. 보세요. 무기들과 한 전사를 나는 노래한다. 무기들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호메로스가 쓴 첫 번째 책 뭐죠? 일리아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킬레우스가 무기를 들고 용감히 싸웠던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책이 뭐죠? 오디세이아죠. 누구 이야기예요? 오디세우스 이야기죠. 누구죠? 전사입니다. 전사. 그죠? 한 무기와 한 전사에 대해서 나는 노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내 선배 그리스 사람 호메로스처럼 뮤즈 여신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노래하는데 그 노래는 자기 스승이 했던 호메로스의 이야기를 한 줄에 요약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두 권의 책을 한 줄에 요약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문학의 힘. 독서량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읽지 않으면 이게 뭐 어떻게 이런 문장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독서가 이런 문장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그는 운명에 의해 트로이 해변에서 망명하여 처음으로 이탈리아 해안에 닿았으나 그는 육지에서나 바다에서 숱한 시련을 당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조각 보세요.
뭐죠? 이 사람이 누구죠? 아이네아스입니다. 무기와 전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기와 여기 보이죠? 무기들과 한 전사, 투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각도 사실은 이거 그림으로 조각으로 이 아이네아스의 마음을 쫙 정리한 거죠. 자, 아까 우리 장두희 교수님이 연극 가운데서 보았듯이 그의 어머니는 베누스였습니다. 비너스예요, 비너스. 그래서 이제 거친 파도를 헤쳐갈 때 보시는 것처럼 이 비너스가 보호해줘요. 너무 큰 바람이 왔을 때 그것을 막아주고 앞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분이 아이네아스예요. 그런데 이 베누스가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 강이 흘러요, 강이. 여기 잘 안 보입니다. 여기 사람이 보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강의 신입니다. 로마에 가면요, 테베레 강이 있어요, 테베레 강. 그 테베레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을 지키는 신이 바로 이 강의 신인데 그 로마로 가라는 거예요. 로마로 가라는 거예요. 그 인도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어머니 베누스가 자기 남편인 불카누스, 영어로는 불칸이라고 그러죠. 불칸이 대장장이었어요. 대장장이. 근데 이 대장장이는 아주 단단한 쇠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부탁해서 자기 아들에게 어떤 만들어주냐면 바로 이 방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방패. 이 방패는 로마가 앞으로 위대한 제국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방패를 만들어서 앞으로 전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네아스가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을까?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방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장두희 교수님이 연극에서 보았듯이 그 탁월함의 추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그 비너스가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아이네아스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저 로마에 가면은요, 지금은 로마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건물 중에서 뭐가 생각나요? 로마. 콜로세움 생각나죠, 콜로세움. 콜로세움 위에 올라서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 이 건물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큰 건물이 보이는데 다 무너지고 보시는 거죠. 요 앞에 기둥하고 요 기둥하고 요 앞에 요거 앱스라 그러는데 앱스라만 보여요. 원래 여기는 거대한 신전이 이게 막혀 있어요. 이 신전 이름이 뭐냐? 바로 비너스와 로마 아에테르나 신전입니다. 아에테르나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로마 제국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보호 때문에? 바로 비너스의 보호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네아스는 그 지하 세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건 똑같아요. 바로 그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디세우스도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게 되죠. 내려가게 됩니다. 그 지하 세계로 내려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아이네아스도 지하 세계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영웅은 반드시 지하 세계로 내려가야 돼요. 영웅은 반드시 시련을 겪어야 돼요. 큰 좌절을 겪어야 돼요. 좌절을 겪어야 돼요. 저희 여러분하고 같은 동갑이니까 아들 이야기를 해주면은요. 중학교 때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어요. 왕따 알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외국인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는 굉장히 부자 학교. 그런데 진짜 미안하게도 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아니죠, 그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굉장히 이 힘든 시간을 줬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래서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괜찮다. 괜찮다. 조금만 견뎌봐라. 네가 그것을 견디면서 사람들이 너에게 그렇게 핫타임 주는 거, 힘들게 하는 것을 견디면은 네가 나중에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겠냐. 너 아버지 직업이 뭔지 아냐? 너 할아버지 직업이 뭔지 알아? 너 정조 할아버지 직업이 뭔지 알아? 뭘까요? 나는 교수기도 하지만 목사이기도 해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였어요. 그러면은 제 아들은 몇 대죠? 4대예요, 4대. 그러니까 목사가 된다는 것은 나중에 얘도 나중에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우리 집안의 정통을 이어서. 그래서 4대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해야 위로를 하지. 뭐 자기가 당해보지 않은데 어떻게 위로를 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건 오히려 니한테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아빠는 몰라서 그래. 한국 고등학교, 중학교가 어떤 줄 알아? 어때? 그랬더니 영어로 뭐라는 줄 알아? 이래요. Hunt or to be hunted. 뭔 뜻이죠?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사냥을 당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냥을 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사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육인데 내가 어떻게 했냐 했더니 참말 안 했어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로 갔는데 얘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아이들이 왕따를 시킨 애들을 위로해 주는 거야. 얘가. 무슨 말인지? 그런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가능성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네아스도 지하 세계로 내려갔어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련이 있고 왕따가 있고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요. 이게 내가 영웅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앞으로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이게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 이거 못 견디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영웅은 반드시 지하세계로 내려가야 돼요. 알겠죠? 시련이 있으면 그것을 환영해야 돼. 감사해야 돼. 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도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시련 겪고 괴로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 큰 미래에 도움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왜 장도희 교수님이 연극에 놀랬냐면 바로 이 장면을 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화살을 맞았어요. 아까도 그 장면이 나왔죠? 화살을 맞았어요. 화살을 맞으면 어떡합니까? 아프겠죠. 상처 치료해야 되고 전쟁 안 나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합니다. 아이네아스는 피를 흘리며 두 걸음에 한 번 꼴로 긴 창의 몸을 기댔다. 무슨 말이죠? 다리에 화살이 맞으니까 다리 힘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는 분통을 터뜨리며 화살촉을 뽑으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칼로 상처를 가르고 화살촉을 빼낸 다음 자기를 싸움터로 돌려보내달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이네아스의 힘이었다는 거죠. 자, 아까 이 장면도 나왔는데요. 아들과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전투를 앞두고 이제 아들에게 뒤를 맡기고 자기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그 유명한 이 아마 아이네이드의 핵심적인 내용일 거예요. 아이네아스는 무장한 두 팔로 아스카니어스의 안고는 투구 사이로 아들의 입술의 끝에 입맞추며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용기와 진정한 노고는 나에게서 배우고 행운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도록 해라. 제가 그래서 제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요. 그 중학교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학교로 바꿔서 입학할 때 제가 이 책을 선물 줬어요. 아이네이드를 선물 주면서 이 부분에 이렇게 언더라인을 해가지고 읽어보죠. 학교 앞에서 제가 읽어줬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들아, 너는 용기와 진정한 노고는 나에게서 배우라. 이게 뭐냐면은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탁월함. 비르투스란 단어예요. 비르투스는 나에게서 배우고 포르투나는 누구에게 배우라? 다른 사람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의 위대한 출발을 알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용기와 노고는 비르투스라고 그랬죠. 그리고 행운이 있습니다. 포르투나라고 해요. 포르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문학의 핵심인지도 몰라요. 포르투나는 뭐죠? 행운이라고 번역돼요. 행운. 그죠? fortune의 단어는 뭐죠? fortune. 무슨 뜻이죠? fortune. fortune 또 뭐가 있죠? 행운 외에 또 뭐가 있어요? 부, 돈 이런 것도 있죠. 그죠? fortune 많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런데 이 포르투나의 특징이 뭐냐? 이게 바로 포르투나를 그린 그림이에요. 포르투나. 포르투나는 언제나 한쪽 다리는 공 위에 올리고 있고 한쪽 다리는 배 위에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돛대를 들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바람이 어디로 불지도 모르죠. 그죠? 서풍이 불지도 모르고 동풍이 불지도 몰라요. 그때마다 이 포르투나는 방향을 턴단 말이에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행운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와 노고는 어떤 기능을 하죠?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르투스는 예측 가능하게 한다.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행운에 여러분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에 맡겨야 돼요? 비르투스에 맡겨야 되냐. 탁월함의 추구에 맡기는 것이, 그것이 인문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부하들이 공포에 질립니다. 공포에 질려요. 그때 이 아이네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전우들이여, 그대들은 이보다 더 험한 일도 겪었어. 그대들도 스킬라 동굴의 괴물의 공격에서 살아남았으며 키클롭스 동굴에서의 시련도 견뎌내지 않았어.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불행과 공포는 잊어버리시오. 아마 이 고생도 그대들에게 언젠가는 즐거운 추억거리가 될 것이요. 어디서 나온 이야기죠? 오디세이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죠? 오디세이 이야기를 그대로 저 짧은 문장에 다 요약해서 용기를 주는 겁니다.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면은 왜 이 헐리우드 영화나 뭐 유럽에서 만든 영화를 보면은 장군이 전쟁하기 전에 꼭 앞에서 뭐라고 연설을 하죠, 그죠? 연설을 하면은 부하들이 와 하고 막 전쟁에 나가죠, 그죠? 그 전통이에요. 지도자는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고전을 인용하는 겁니다. 고전을 인용하면서 하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호메로스의 책을 인용하면서 지금 위기에 처한 부하들에게 용기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게 고전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인문학은 어떤 효용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마음에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문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뭐 자격증을 하나 받겠다, 스펙을 하나 한 줄 갖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인문학을 잘못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이 좌절을 겪어냈을 때 그 좌절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인문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아이네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전쟁을 하루 앞둔 날이었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잠이 안 오죠, 그죠? 그래서 거의 밤잠을 설쳤어요. 새벽에 일찍 잠이 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십시오. 밤새도록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생명을 부양하는 햇빛이 비치자 말자 밖으로 나가서 새벽이에요. 낯선 땅을 정탐하여 바람에 밀려 자기가 어떤 해안으로 떠밀려 왔으며 이곳에는 누가 사는지 그것이 사람인지 야수인지 알아내 전우들에게 알려주기로 결심했다. 자기 전우들은 뭐하고 있죠?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장인, 지도자인, 리더인 아이네아스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살아가는 전우들을 위해서 땅을 정탐하고 여기 있는 것들이 야수인지 인간인지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희생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네아스가 이 작은 땅에,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땅에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위대한 로마 제국, 저 영국 땅에서부터요, 저 메소포타미아 땅까지 모두를 차지하는 거대한 제국이 완성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아이네아스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트로이가 망했어요. 그런데 그 망한 트로이에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출발했던 이 아이네아스가 위대한 제국을 만들게 된다. 두 번째, 행운을 기대하지 않고 비르투스를 추구한다. 것입니다. 불예측,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행운의 자기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행운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행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행운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비르투스를 추구해서 탁월함을 추구해서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세 번째,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만을 위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냥 여러분의 삶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요, 인문학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동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그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보았던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마지막 책이죠. 마지막 책이 바로 단테의 신곡입니다. 이제 거의 1400년이 지납니다. 1400년이 지나서 이제 그 시대는 중세의 시대였어요. 중세의 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불리는 중세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세의 시대를 깨치고 그 암흑을 걷어내고 이제 새로운 창조의 시대, 빛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시대를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그러는데요. 그 르네상스의 선구자였던 단테가 신곡이란 책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이 사람이 쓴 책은요. 중세의 장송곡으로 불립니다. 중세의 장송곡. 이 사람의 책에 의해서 한 시대가 마감되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단테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고 이 신곡이라는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랑에 빠져보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보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장두희 교수님 모시고 한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볼까요? 우리 장두희 교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두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장두희 교수님. 자, 여러분, 단테는요, 잘 아시다시피 호메로스,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 괴테와 더불어 세계 4대 시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의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은 지옥에서부터 영원 천국에 이르는 여정을 그린 스펙타클한 서사입니다. 근데 단테는요, 굉장히 일생 자체가 나중에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굉장히 불우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자, 단테가 신곡을 쓴 모티브가 된 바로 그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베아트리체와의 만남입니다. 단테에게 있어 베아트리체가 없다면 그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단테가 어떻게 베아트리체를 만났는지, 어떤 사랑을 했는지 그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단테가 9살 됐을 때 그 피렌체 최고의 귀족이었던 폴코 포르티나리라는 그 귀족의 파티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따라가서 갔는데요. 거기서 베아트리체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단테는 마음속에서 베아트리체를 사랑하는 그 열정이 끊임없이 지속이 됐는데요. 성인이 돼서도 단테는 늘 베아트리체를 생각했고 심지어는 베아트리체가 살고 있는 집에 와서 행여 베아트리체를 만날까 서성거리곤 했다고 합니다. 자, 저기 단테가 오고 있습니다. 베아트리체! 베아트리체! 네, 아버님. 잠깐 내 방에 좀 와주겠니? 네. 누구신가? 누굴 찾아오셨나? 젊은이, 날 찾아온 건 아니겠지? 아, 알았다. 강 건너 플란타노 술집에서 왔구나. 외상값 때문에? 그렇구나. 벨사공 프란체스카의 아들이구나. 말 못해 벙어리? 귀머거리? 스테파노! 예, 주인님. 스테파노가 지금 잠바로 찾으러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볼로 포르티나르테인 건 알지? 이 피렌체에서 우리 주인을 모르면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지. 더구나 나리에 딴 임신 베아트리체는 말 그대로 여신이지. 여신이고 말고. 왜? 내 말이 틀리나?
자네도 한번 우리 아가씨를 본 적이 있나? 봤어? 못 봤어? 봤어? 못 봤어? 뭔 소리야? 봤어? 봤다고? 그렇다면 불행 중 다행이고 천만 중 다행일세. 행운 가운데 행운이고. 다른 건 다 못 봐도 우리 베아트리체 아가씨는 봐야지. 말 그대로 보석이야. 에메랄드보다, 진주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다운 뭐랄까 보진 못했지만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우리 아가씨만큼 이쁠까? 안 그래? 그냥 생각만 해도 오줌을 싸니까.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오줌 마렵네. 스테파노! 스테파노! 네, 주님, 다녀왔습니다. 이봐, 젊은 친구, 여기서 이렇게 있지 말고 매 맞기 전에 어서 꺼져. 젊은 인생 소비하지 말라고. 빨리 가. 연기처럼 얼른 빨리 가. 네, 여러분. 단테는요 평생 동안 딱 2번에 걸쳐서 베아트리체를 만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살 때, 그리고 9년 뒤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만나게 되는데요. 길거리에서, 그것도 아주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 붙였습니다. 자, 저기 단테가 오고 있습니다. 베아트리체,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니? 베아트리체, 그래서 뭐해? 내 거지로. 너 글 못 읽잖아. 네, 단 2번의 아주 극적인 짧은 만남,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네, 베아트리체는 24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24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 이후 단테는 늘상 베아트리체를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의 연정을 끝없이 이어갔죠. 그래서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단테의 위대한 서사시 신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 이상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테는 자기의 모든 베아트리체에 대한 사랑을 바로 이 신곡이라는 작품에 쏟아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방학도 거의 마무리에 다다르고 있지만, 여러분, 이번 방학 마지막에 멋진 단테의 신곡 한번 꼭 읽어보시죠.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김상준 교수님의 멋진 단테 얘기 들으시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단테가 어떻게 중세를 마감했느냐, 천년의 역사를 어떻게 단절시켰는가? 바로 단테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에 빠져 있어요? 영서, 지금 사랑에 빠져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랑의 대상은 있나요? 가슴이 뛰는 대상이 있나요? 없어요? 가슴이 뛰는 날은 있나요? 막 가슴이 벅차올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아주 어떤 그런 상태가 있는 날이 있나요? 단테가 어떻게 중세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시작하느냐? 베아트리체를 바라보면서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말은 이성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가슴이 뛰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 들으셨죠? 2번 만났어요. 2번. 2번밖에 만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우연히 짧게 만났어요. 그런데 그 짧은 만남을 단테는 평생 기억하면서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가슴 벅찬 대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중세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중세의 시대를 그린 그림인데요. 브루엘이라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이 보시는 것처럼 중세 시대를 그린 그림인데 내가 보기에 이걸 보는 사람이 더 중세적이에요. 그죠? 펑크야, 펑크. 자, 보세요. 막 중세는 싸움이 난무하고요. 암흑의 시대였다는 거죠. 1348년도에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했을 때 중세 사람들은 왕전이 궁지에 몰렸어요. 그래서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왕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고 아름다운 여인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냥 회의주의에 빠지고 삶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기대를 잊어버리게 돼요.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 단테가 사랑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거예요. 바로 이 도시에서, 이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이 르네상스가 탄생하는데요. 그 르네상스의 선구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 그 단테였다는 것입니다. 그 단테가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거예요. 신곡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단테가 길을 가는데 유럽편에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기 보이는 자가 사랑의 지성을 가진 여인들이라고 시작되는 저 새로운 시를 끌어냈던 바로 그자인가? 라고 단테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사랑이 내게 입김을 불어줄 때 내 마음을 모으고 그가 속으로 속삭이는 대로 읊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오. 나는 사랑에 빠진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를 지었다는 거죠? 사랑의 지성을 가진 여인들이라는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의 사랑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오직 신만이 합니다. 자, 오직 하느님만이 완벽한 숭고한 사랑을 하게 되고 인간은 그냥 욕망을 존재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유럽 사람들의 사고 속에 뭐가 나왔죠? 사랑의 지성을 가진 여인이라. 뭐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놓고 가슴이 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저 학생이 아주 재밌는 이 셔츠를 입고 있어요. 일어나봐. 레이디예요, 레이디. 가슴에 레이디를 품고 있어요. 그죠? 아, 멋져요. 단테야, 단테. 무엇인가 가슴 속에 무슨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게 바로 단테의 위대한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거죠. 사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바라보는 그 장면을 이제 나중에 이제 워트하우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그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만났을 때의 느낌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 그 순간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 가슴 가장 깊숙한 곳에서 역동적인 감정이 솟구쳐 올랐으니 내 가슴은 떨리기 시작했고 그 떨림 때문에 내 맥박은 잦아들었다.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쿵쾅거려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돌체 스틸 노보 형식이라 그래요. 돌체 스틸 노보는 뭐냐면은 단테가 썼던 글쓰기의 양식인데 어떤 글을 썼다냐면 달콤한 글이에요. 왜? 돌체가 뭐죠? 달콤하다는 뜻이거든. 왜 달콤할까요?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에 돌체한 글을 쓰게 되었고 그 돌체한 글이 중세를 끝내고 새 시대를 시작하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돌체해야 된다. 돌체. 스위트해야 된다. 스위트. 가슴이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바로 그 유명한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까 우리 연극에서 보았죠? 바로 그 장면이. 단테가 그 옆을 스쳐가는 베아트리체를 보면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어요. 말 한마디 그냥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너무 슬픔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가서 긴 한숨을 몰아쉬고 책상 위에서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글이 바로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신곡이 된 것이고요. 그 책이 바로 중세를 장래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랑에 빠져야 돼요. 사랑에. 무엇인가 가슴 뛰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그 목표를 생각할 때 가슴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야 된다. 내가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내 인생 전부를 걸겠다는 그런 가슴 뛰는 결심이 있을 때 여러분은 옛 시대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열게 될 것이고요. 단테처럼 암흑의 시대를 걷어내고 빛의 시대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단테는 역시 아이네아스를 썼던 베르길루스처럼 고전을 읽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바로 이 단테가 누구와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동행하느냐? 바로 베르길리우스입니다. 베르길리우스가 뭐 썼죠? 아이네이드를 쓴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도 마치 베르길리우스가 호메로스와 동행했던 것처럼 단테는 누구랑 동행했어요?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인생 예정을 신곡을 풀어 나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활동하는 삶을 살았어요. 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현실 문제에 참여하고 현실에 부조리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행한 시대를 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기 피렌체인데요. 피렌체 추방당해요. 현실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다가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남긴 시한 구절을 볼까요? 처참할 때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자기가 이 도시 안에서 베아트리체를 만날 때 그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기억하는 것보다 지금 내 삶의 현실을 답답한 현실, 추방자의 현실을 괴로워할 때 그 느끼는 그 가슴 아픈 것을 정말 상상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요. 다른 곳에서 죽게 되고 지금 현재 그의 무덤은 피렌체에 있긴 있는데 빈 무덤이에요. 그의 시신은 없어요. 베로나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요. 그 묘비에 가시면은 이런 라틴어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노라테 알티시모 포에타. 무슨 뜻이냐면은 그것도 단테 신곡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가장 높으신 시인을 찬미하라. 떠나가신 그의 영혼이 돌아오는도다. 그의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피렌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구절을 쓰였고요. 옆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그가 돌아오면은 최고 시인의 월계수를 씌워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니까 지금 지쳐서 잠들어 있는데요. 이 단테가 자기의 각오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벌써 다른 목소리와 다른 머리카락을 지닌 시인으로 돌아갈 것이며 뭐요? 방황하다 보니까 추방대가 돌아보니까 머리가 휘어진 거예요. 내가 영세를 받은 우물에서 피렌체 가면 그 영세 받은 성당이 있어요. 최고 시인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면류관을 언젠가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의
아픔 속에서 이런 시를 쓰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그는 시련 속에서 그의 예술혼을 불태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테의 그 아름다운 신곡은요, 후대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시스티나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미켈란젤로가 천장화를 그렸고 밑에 최후의 심판을 그렸죠. 그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 여기 보시면은 카논의 뱃사공이 나오죠. 이 카논의 뱃사공을 어디서 영감을 얻었을까요? 바로 단테의 신곡입니다. 이리하여 눈가에 벌건 태가 둘러진 검은 낯빛 뱃사공의 털복숭이 얼굴이 카논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들을 가리키며 모두를 모아놓고는 넉장 부리는 놈들을 노로 후려쳤다 이렇게 됐죠. 바로 후대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단테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 사랑에 빠졌습니다. 무엇인가를 향해서 가슴 찌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 찌는 것, 그걸 하십시오. 그걸 하세요. 여러분, 행복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합치면은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보장할게.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첫째, 내가 잘하는 것. 둘째, 내가 해야 하는 것. 세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것. 이 세 가지를 합치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면은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고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일 거예요, 지옥일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 여러분이 못하면 어떻게 돼? 그것도 지옥이에요. 그것도 지옥이라고.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합쳐야 되는데 그걸 언제 결정해야 되냐? 여러분 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목표에 사랑에 빠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고전 읽기였어요. 그죠? 베르길루스를 읽었다는 거죠. 그죠? 마치 베르길루스가 호메로스를 읽은 것처럼 단테는 베르길루스를 읽어서 그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활동하는 삶이었습니다. 삶. 그냥 혼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이야기하고 참여하고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 삶을 통해서 단테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 강의의 끝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호메로스와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배웠고요.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아이네아스와 단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탁월함을 추구해서 로마 제국을 만들었던 아이네아스, 사랑에 빠져서 중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단테처럼 여러분도 사랑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 인문학 공부 2013년 인문학 공부에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단테가 나오고요. 또 새로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아이네아스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